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짓이겨진 채 삼립방 박스에 처박혀 굴러다녔습니다. 봉인지를 훼손한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홍장원의 수상한 메모나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 어쩌면 이런 것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 파괴,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권력 분립의 파괴, 이적 행위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해놓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추진하던 개혁, 정책 입법, 우리가 하겠다, 예산도 다시 증액하자, 우리가 중도 보수를 대신하겠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권력인 행정부, 사법부를 배제하려 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들, 도대체 누구이고 누가 내란범입니까?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입니다. 개몽되었습니다.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 is currently undergoing a criminal trial on charges of being the mastermind behind a rebellion. Followings are the closing arguments from the impeachment trial held on February 25th.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6태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역시나 금세 국회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을 폭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 민주당의 플랜카드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1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조 6천억 원은 민주당이 삭감한 대한고래 프로젝트 497억 30번,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범죄 수사 특활비 특경비 587억 27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384억 40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17년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당선되었습니다. 간첩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기회, 새로운 변화로 청년들이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진보 민주개혁 세력의 역량상 우세를 보장하도록 조직 사업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한미동맹 우선을 전면에 내걸고 반북 대결 정책을 추구할 것이니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을 조직적으로 공세 전개하라. 그리고 윤석열 놈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을 집요하게 압박 공세를 강화하라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지펴올리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전까지 약 178회에 달하는 윤석열 퇴진 탄핵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1일 며칠 전 이재명은 민주노총을 찾아가 민주노총은 탄핵 사태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간첩들은 국회 진입에도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진보당과 연대하라. 정의당이 당 지도부를 장악하도록 밀어주라.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을 친위 쿠데타로 몰아 2018년 기무사령부를 해체하였습니다.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내란 음모는 전원 무혐의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내란몰이를 예행 연습해 두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왔던 군인들에게 모욕과 고초를, 간첩을 잡는 방첩 사업 업무를 질적 저하를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정부 견제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계엄 전까지 22차례, 계엄 이후 22일 동안 7차례, 수사 방해를 위하여 검사에 대한 14차례, 언론 장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6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인용은 없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국무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간첩은 민주노총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흔들게 하라. 박근혜 년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라. 북한이 지시를 내린 구호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이다. 입니다. 그 구호는 실제 사용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퇴진이 추모다,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호를 사용한 단체는 촛불행동입니다.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민주당 김민석의 친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확인한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의 마지막 지령입니다. 우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디서 얼마나 어떤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은 167일입니다. 29차례 탄핵 중 14건은 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제1차 검사 탄핵입니다. 헌정사상 첫 번째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날은 이재명의 백현동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리고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소추를 맞불로 상정하여 가결시켰습니다.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었고 직무정지 된 기간은 251일입니다. 제2차 검사 탄핵, 검사 이몽석,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이희동, 그리고 제1차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을 23년 11월 9일 발의하였고 철회하였습니다. 이 중 검사 이정섭은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화 유용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제3차 검사 탄핵,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에 대하여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철회하였습니다. 그 철회 사유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검찰청법 위반으로 탄핵소추한다고 하여 황급히 철회한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등 168인 등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은 이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소한 탄핵소추안을 쓰는 성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2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하여 세 번째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동관은 20일 사이에 3번이나 탄핵 발의를 당하였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성의한 장난 같은 탄핵소추 발의와 철회, 재발의에 대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장들을 상대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했습니다. 결국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결되었고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 사유 대다수가 직무와 무관, 특정되지 않아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무정지 기간은 272일입니다. 제4차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2024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 발의되자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제4차 검사 탄핵 2024년 7월 2일 검사 박상용, 검사 강백신, 검사 엄희준, 검사 김영철에 대하여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습니다. 검사 강백신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엄희준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검사입니다. 검사 김영철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의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를 하고 벽에 대변을 발랐다. 이화영에 대하여 이 보이는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회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고 진술을 회유하였다. 이재명에 대한 대북송금이 표적수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당연히 이화영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제5차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진숙은 2024년 7월 30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을 하였고 그 다음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단 이틀 일하였는데 현재는 4대4로 기각을 하였고 직무정지 기간은 174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 고위지원 및 2급 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간첩 행위를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라고 민주당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2일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검사 최재훈,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뒤 다음 날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 업무의 마비, 삼권 분립 원칙의 몰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행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5일 검사 최재훈, 이창수, 조상원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해서도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조차 않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도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피청구인에 대하여 1차 탄핵을 발의하였고 그 사유 중 일부는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4시간이 넘게 기다렸으나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민주당은 계속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발의, 결국 이상민 장관은 사임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설만 가지고 부족하자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한동훈에 대한 사살설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뉴스가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압니다. 결국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고 헌법재판관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대행에 대하여 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24년 12월 23일 국무위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025년 2월 20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의 정당성,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기와 제도적 해결의 좌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Stop the Steal,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문구입니다. 국가 주권, 국민 주권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지키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핏방울 같은 기표인의 모양이 보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50선거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까막눈의 시골 촌부도, 미국 유학 박사도 모두 한 표씩이며 성인이면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한 이 한 표는 천부 인권적인 각 개인의 존엄성에 바탕한 피 같은 주권자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권자의 고유한 인격적 결단이 들어있는 투표지가 이렇게 찢어지고 짓이겨진 채 삼립방 박스에 처박혀 굴러다녔습니다.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록과 개표록에 아무런 특기사항 기재도 없다가 재검표장에 총 1974표 중 1000장 이상 나타나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 294표가 새롭게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선거소송에서 위투표소 투표관리관은 저렇게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며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 사무원 2사람 중 한 사람도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실제 투표장에는 나타난 적이 없었고 조작된 숫자를 맞추기 위해 급조된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일장기 투표지들에 대해 판결문은 투표관리관이 인지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 사무원 2명과 현장을 참관했던 복수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추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 1장꼴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들이 유권자 1000명에게 배부되었는데 단 한 명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 투표록에 기재된 바 없었고 개표장에서도 모두 유효표로 취급되었다는 가정이 상식박히고 납득될 수 없는데도 개표 참가자들 또한 추가로 조사된 바 없습니다. 판결문은 또한 제기된 각종 전산적 의혹에 대해 2020년 10월 14일자 현장 검증 결과를 근거로 사전투표 시 통합선거인 명부 조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선거망은 업무망과 망분리가 되어 운영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총 5회나 거론하는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은 선관위 직원이 2시간 동안 74장의 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PPT 발표가 선거망과 업무망의 망 분리를 사실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판결문은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지의 위조를 위한 용지 구입, 인쇄, 날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전투표자의 수를 부풀리기 위한 중앙선관위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하는 등 전산 조작이 필요한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국정원은 보안 점검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망과 업무망 사이의 망 분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카페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 통합 선거인 명부 조작이 가능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와 백종욱 증인 신문에 따르면 해커는 투표지에 인쇄되는 청인과 사인을 탈취하여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본 법정에서 선관위는 해당 선거의 사전 투표 용지 발급에 지난 선거, 전전 선거의 자녀 롤 용지를 사용해 왔고 그 대장 관리는 엄격하게 되지 않는다고 자백했습니다. 국정원의 점검과 두 증언을 종합하면 판결문에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던 용지 확보, 인쇄 날인, 서버 침투가 모두 가능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해킹을 통해 가짜 투표 용지를 무한 제조하는 것이 가능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각종 이상 투표지 속에 선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찍은 표들이 섞여서 발견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작되어 공표된 숫자에 따라 가짜 투표지로 재검표에 대비하고자 하면 차이가 나는 특정 후보만의 표가 아니라 투표소 단위별로 조작된 숫자에 맞추어 모든 후보들의 표를 일습으로 제조하는 것이 훨씬 쉽고 티도 덜 나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판결문은 또한 가짜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여 진정한 투표지와 대체하였다면 위조 투표지 상자와 진정한 투표지 상자를 바꿔치기 했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울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 당시와 1년 반 뒤 이루어진 재검표 당일의 문손잡이 봉인 상태는 봉인된 종이 테이프의 접힌 위치와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와 크기가 확연히 달라 누군가 투표함 보관실에 봉인을 떼고 다시 붙였음이 명백합니다. 결국 선거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원 판결문은 충실한 사실조사와 전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유념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실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사건들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조사를 차단하고 자동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정과 그 노력의 좌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인 정당이 나서 싸웠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선거를 관리, 감시하며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고 모든 후보자를 선거법 위반이라는 위중한 범죄 혐의로 단죄할 수 있는 막강한 기관입니다. 게다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을 때 이용하는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소위 K보팅 시스템은 온라인 접속 코드나 개인별 로그인 절차가 너무 허술해서 해커가 다수 유권자를 대신해서 대리 투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정원 보안점검의 의도를 왜곡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비난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을 직접 고발까지 하면서 편향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전형적인 선출직이면서 각종 선거법의 칼 아래 놓여있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와 정치권은 선관위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이 나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 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을 금촌이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록에 기재된 약 20장의 날인 없는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나타나지 않아 재검표 투표지들이 위조 반입된 의혹에 대해 고소한 사건을 보면 투표록이 실수로 기재되었을 수 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후 고등검찰청으로 갔다가 단 몇 줄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접수했지만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재검표 후 3년 동안 여러 수사기관을 돌고 돌았던 이 사건은 현재 마지막으로 재항고되어 원래의 선거소송이 진행되었던 대법원으로 다시 가 있습니다.
영등포을 투표지 보관장소 출입문 봉인훼손 고발 사건에서는 봉인지를 훼손한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오히려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히 계수하고자 CCTV를 설치한 시민들을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신속히 기소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또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내세워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으며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한 번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23년 국정원의 점검 역시 보안상태 점검에 제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선관위는 사법부와 입법부, 수사기관과 감사원 같은 행정부 3권 모두에 의해 제대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늘 내세우는 독립의 주장에 걸맞게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왔을까요? 선관위는 몰디브 출장으로 대표되는 특혜, 초고속 승진 신의 직장, 국회도을 손 못 대와 같은 기사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내부적인 견제와 자정 능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2024년 수원정 선거구 전체에서 투표지 분류기만을 거친 1차 결과값이 최종 결과값으로 공표되자 늘 그렇듯이 사무원의 실수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개표의 최종 결과값이 아닌 1차 결과값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정의 결과값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말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면서 작년 12월 말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선거 방해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나 후보들을 싸워 이겨야 하는 당사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익기관으로서 선관위는 단지 승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덜어주고 피와 같은 국민 개개인의 주권 행사와 그 행사들의 총합으로서 국가 주권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믿지 않는 국민들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지만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느 쪽도 선관위를 제대로 견제, 감독하지 못하며 자체적인 정화 능력 또한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024년 총선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선거관리의 무결성을 위해 맨손의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투표소에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에 시민들은 발을 정자를 써가며 사전투표자의 수를 육안으로 집계하여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가 수십 표씩 증가된 것임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고 항의하였지만 제도적으로 교정될 길이 없었습니다. 투표함의 이동이나 봉인 등에 항의하다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이름 없는 시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이 왜 밤을 새워 선관위 앞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모두 근거 없는 선동에 빠져 국가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일까요? 다른 모든 기관이나 사람들은 몰라도 선관위는 결코 그렇게 말해선 안 되는 기관입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는 강제나 협박으로 획득될 수 없고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의 획득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국민들을 거짓말쟁이 음모론자로 몰아갔고 이런 선관위를 견제 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친 광야에 맨몸의 국민들만 내버려진 형국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 지시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피 같은 국민 주권은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각성하여 지켜나갈 때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부분 기관들이 외면할 때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의 생명선을 지키고 대변해야 할 책임은 단 한 사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수천 년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발전된 체제인 천부인권 보통선거 자유민주 체제의 기초는 존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표를 피처럼 귀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유, 문명, 수호라는 고귀한 사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네,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야당의 다수 의석을 악용한 정부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예산의 일방적 삭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입니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의료의 4대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에 직면했고 연금 개혁은 국민들 노후와 청년 미래가 걸린 시급한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 여당은 기금 수익률 제고 등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구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특위 구성조차 거부했습니다. 다음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원칙으로 노조원 고용세수 등 부당 채용 철폐, 노조 회계 투명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관행, 제도 선진화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방과 후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 교과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여야 합의도 없이 반대 입법만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개혁,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은 대안 제시도 없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불참하는 등 갈등 양상을 방관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등에 필요한 정책 입법들을 추진했지만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과도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민생 법안들을 추진했지만 역시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의 에너지 수급, 전력망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첨단 에너지 3법 역시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중국 등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반대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과학 기술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저출생 위기를 맞아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하고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하고자 했지만 역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다음 입법 폭거입니다. 법률 제정과 예산안 심의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있고 국회의 의사는 다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 예산에 관한 이러한 권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헌법입니다. 즉 국회의 법률 제정, 예산안 심의는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보장, 즉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법치주의,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하며 권력 분립, 입법권으로 행정권, 사법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헌법상의 원칙들은 단 하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입법, 예산 등 국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이익에 반하는 입법, 예산을 자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법 폭거입니다.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주 만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방탄 보복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들인지 하나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 단 한 사람을 위한 법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노사 간 갈등을 격화시키고 노조로 방송을 장악하는 법들, 1인당 25만 원씩 퍼주겠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법, 자금 세탁을 조장하고 정부 예산은 발목 잡고 중국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이 법들, 모두 그 위헌성이 크고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임에도 야당은 계속 반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조차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일방적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만든 돈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우리 경제, 어려운 이웃,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예산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 잘 쓰기 위해 대통령은 전국을 발로 뛰며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정부 편성 예산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정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단독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난 12월 1일 정부의 핵심 예산을 4조 1천억 원 삭감,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삭감한 예산들의 면면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수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회 안전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밀반입되어 학원가까지 퍼진 마약 수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법무부, 감사원까지 보복성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대통령 체포구속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범죄까지 저질렀던 공수처의 예산은 증액해 주었고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늘려주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핵심 국방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여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 나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산유국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강국이고 원전 기술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출의 필수적인 신기술 R&D 예산 90%를 삭감했습니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의 70%는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통위의 경우 예산 삭감으로 소송비가 없어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없어 차량 운행을 못하고 운영비도 없어 방문객에게 차 한 잔 못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 역시 이 법정에 나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다른 관공서에 가서 해결하는 등 정부 효율과 공직사회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수사관들은 사비, 상금까지 털어 마약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이미 현실로 다가와 부처별 업무, 나아가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당선 후 취임 전부터 이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 왔습니다. 온갖 이재명 방탄법, 보복법, 위헌입법들을 자행하고 줄탄핵으로 일할 사람 모두 집에 보내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홍장원의 수상한 메모나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 병실 베드에 누워있는 조지호에 대한 수십 시간의 조사, 어쩌면 이런 것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 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내란이다, 얼른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 전에 조기 대선 치르자, 이것이 현재 국회에서 절대 다수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칸트는 모든 인간은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입법, 예산과 관련된 일련의 폐악 행위에는 세 가지의 일관된 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국익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민생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들 사업 잘 되고 일자리 늘어나고 국익이 신장되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한다고 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둘째, 반대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약 팔고 우리 기술 탈취해가는 중국,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간첩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어렵게 하고 야당 대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국정 운영 마비시켜놓고 대통령을 빨리 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탄핵해서 끌어내리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야당이 했던 예산, 입법, 탄핵 하나하나 국익에 반하는 것들 해놓고 그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 파괴,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권력 분립의 파괴, 이적 행위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해놓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추진하던 개혁, 정책 입법, 우리가 하겠다, 예산도 다시 증액하자, 우리가 중도 보수를 대신하겠다 라고 합니다. 형법 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권력인 행정부, 사법부를 배제하려 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들, 도대체 누구이고 누가 내란범입니까?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 국가 위기 상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래놓고 야당은 진정으로 정부 여당과 대화할 생각이 있었다고, 대통령이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 밤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정무적 부담,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반대하고 또 일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해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입니다.
저는 검사 윤석열이 30년 전 처음 검사로 인간되어서 왔을 때부터 서울검사장,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직접 또는 먼 발치에서 줄곧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험한 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생각에는 공직에 있어서는 국가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여야 하고 국민의 나라의 주인해야 한다는 항상 그런 기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이야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 윤석열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했고 특히 시장에서 어려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항상 있기를 즐겨했습니다. 또한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소신이었고 거짓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항상 직접 일선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셨겠지만 많은 지휘관들한테 본인이 직접 지휘하는 건 거의 검찰 시절부터 품성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을 선택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도 개인적인 정리보다는 공직자의 본분을 선택하여 살아있는 권력에 제어하여 소신을 관찰했고 그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정치에 입문에서도 이러한 그의 생각과 소신은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께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 즉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온 수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과거에 대한 언어이며 정치는 미래에 대한 언어라고 하였습니다. 법집행기관인 검찰에서 실체적 진실만 밝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유무죄만 따지고 처벌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검사로서의 평생을 살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떠밀리다시피 들어선 정치를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힘들었다는 건 저는 가까이서 듣기도 했고 또 그 사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초임검사 시절부터 대통령이 이기까지 한결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도 그의 평생 살아온 소신, 그런 연전선상에서 보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윤석열의 인간 문제, 불소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거대 담론들은 피청구인 역시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소통과 타협을 할 수 있는 길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결코 윤석열은 술소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이야기를 좋아해서 앉으면 5시간, 6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하고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불소통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재판관님들. 절대로 불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소신이 확실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해 확신합니다. 너무 그런 데 대해서는 집착하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꾸짖을 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 정치라면 유연해야 된다 좀. 그런 것이 오늘의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해서 저 역시도 지켜본 선배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의 정치가 정말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느냐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걸어갈 미래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생각보다는 오직 정권 탈취와 면책 특권을 가질 국회의원이 되어 헌법기관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미래 국민, 앞으로 저희들은 각오 없습니다. 그때쯤은. 그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까 한 게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통해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 윤석열에 대한 생각이 우리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의 결심에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